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 이거사, 여자는 친정 걱정이 없어야 신관이 편한 법이야.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왜 엄마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이는지를. 아리랑, 박정선. 밤마다 엄마 곁에서 잠을 잔다. 엄마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갑자기 질식할 염려가 있어 잠을 잘 때도 살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당부도 당부이지만 밤중이든 새벽이든 느닷없이 일어나 정자를 찾아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탓이다. 아기를 재우듯이 날이 밝도록 엄마 가슴에 손을 얹고 다독여 드리다가 엄마가 꼼짝 않고 잠을 잘 때는 나도 잠에 빠지고 마는데 그렇더라도 내 손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다. 남편은 종종 그런 날을 목격하기 마련이다. 남편은 한밤중 살금살금 엄마 방으로 들어와 엄마가 충분히 잠든 것 같으면 내 손목을 잡아 끌고 우리 방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듯 번개같이 일을 끝내고 난 탓이다. 그래서 엄마가 자리에 누워있는 7년 동안 나는 밤이면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갈등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도 사실 남편 품에 안겨 잠들고 싶은 생각은 언제나 간절하다. 그래서 어쩌다 남편 품에 안겨 있는 순간은 몸과 마음이 더운 입안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아내리고 말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엄마 걱정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 빨리 일을 끝내기를 채근하기에 바쁘다. 10여일 전이었던가? 남편이 막 사정을 하려는 순간, 그리고 나 역시 남편 못지않은 아득함에 빠져드는 순간 정자야 하는 소리가 내 등짝을 후려치듯 나를 흔들어 깨웠고 나는 반사적으로 남편을 팽개치고 안방으로 뛰어가 엄마를 안고 달래어 잠들게 하느라 애를 먹었다. 다시 잠이 든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자야 하고 소리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창 열이 오른 남편을 사정없이 팽개쳐버린 것이 마음에 걸려 살그머니 일어나 다시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은 머리에 손을 얹고 자는지 마는지 꼼짝하지 않았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내려주고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남편이 내 손을 휙 뿌리친 것이었다.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깼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순간이 어떤 건 줄 알아? 어떤 건데요. 전화를 줘도 바꿀까 말까 한 그런 순간이라고. 엄마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요? 1분만, 아니 30초만 참아주면 되잖아. 우린 사랑하면서 하고 또 할 건데 그렇게까지 억울해하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은 그 순간이 전부야. 다음은 다음일 뿐이라고.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견우와직녀가 따로 없지. 그런 일이 있고부터 나는 남편과 되도록 자주 만나려 애쓰고 요즘 들어서는 무척 자주 만나는 편이다. 지난밤에도 만났고 남편은 무척 흡족해했다. 엄마도 다행히 그 순간 깨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을 맞았다. 아침이면 두 배로 바빠진 나는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으로 종종거리며 남편을 출근시키고 초등생 딸 미나는 학교에 보냈다. 햇살이 벌써 마당으로 가득 들어왔다. 지금부터는 엄마와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전에 목욕시키기, 중간 오후엔 운동시키기,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 들어주기 등이 나와 엄마의 하루치 일과이다. 동서와 시누이들은 목욕이란 자기 전에 해야 잠을 잘 자는 법이라고 하지만 대형 기저귀를 채우더라도 밤에는 등까지 오줌이 젖어들게 되고 오줌독이 자칫 욕창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오전 10시쯤 욕조에 물을 채우고 엄마를 들어앉히고 나도 함께 들어앉아
물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30살 나이 탱탱한 몸으로 올해 81세인 흐물흐물한 엄마 젖가슴을 비비며 장난을 친다. 엄마는 간지럽다며 몸을 움츠린다. 목욕은 엄마나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이므로 딴엔 재밌게 하려고 생각해낸 방법이다. 어깨가 제법 올라가도록 몸을 움츠리는 엄마는 꼭 철없는 아이 같고 나는 엄마의 엄마 같다. 문득 엄마가 내 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사시는 날까지 내 딸 미나를 키우듯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오늘도 마음을 다지며 엄마가 좋아하는 칭찬을 해드린다. 우리 엄마 춘향이보다 예쁘네? 아니 치규보다 더 예쁘다. 그런데 엄만 누구보다 더 예뻤으면 좋겠어? 둘 다. 80이 넘어도 여자는 여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가 보다. 절세 미인이었다는 춘향이와 치규를 들먹거리기만 해도 입을 번글거린 엄마는 언제나 둘 다 선택한다. 엄마는 젊어서부터 춘향전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셨다. 취교는 한국 춘향이와 비슷한 베트남 고전 취교전의 주인공 이름이다. 춘향이는 고난 끝에 사랑을 이루었지만 취교는 사랑을 잃고 기생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취교전을 10번도 넘게 읽어드리고 어느 날 영화를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너희 나라에도 춘향이가 있었구나 라고 하시며 좋아하셨다. 춘향이와 취교보다 더 예쁘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엄마를 미나를 시킬 때처럼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기는 것으로 목욕을 끝낸다. 목욕을 마친 엄마 얼굴은 복사꽃처럼 발그레 붉어지고 내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혹시라도 튀어나올지 모를 내 푸념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지만 목욕을 시키는 일 말고도 하루에 수십 번씩 엄마를 눕히고 일으켜 앉히고 하면서 내가 흘린 땀을 모으면 매일매일 큰 생수페트병 1개 이상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또 하루 종일 종종거린 걸음을 늘어놓으면 미나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 100바퀴쯤은 될 것이다. 방에 엄마를 이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마당 끝에 피어있는 수수꽃다리 향기가 파도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친다. 엄마가 무척 기분 좋게 웃으며 코를 킁킁거린다. 무슨 꽃인지 알아맞혀봐. 수수꽃다리? 엄마는 기사회생을 한 사람처럼 봄부터 기억력이 놀랍도록 좋아졌고 가뭄에 비를 만난 풀잎처럼 표정과 말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건강했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아 나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으로 마당에 나가 낭창하게 휘어진 수수꽃다리 한 가지를 뚝 꺾어다 병에 담아 엄마 옆에 놓아드렸다. 수수꽃다리는 우리 마을 맹아리 길목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꽃나무이고 사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향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기 마련이지만 엄마에게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죽어버린 첫째 딸 정자를 수수꽃다리가 필 때 낳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꼭 맞추듯이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읍내에 살고 있는 둘째 형님이 들린 것이다. 형님은 내 일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현관에서 기다렸다 들어온 것인지 언제나 엄마 목욕을 끝내고 나면 집 안으로 사뿐 들어선다. 아우 라일락 향기 TV에서 그러는데 이게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거야. 형님은 수수꽃다리 향기가 좋아서라기보다 엄마 냄새가 두려워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올해 43살인 형님은 나보다 13살이나 더 어려 보인다. 얼굴이 예쁘게도 생겼지만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꾸고 곱게 화장을 한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에도 나는 형님 가까이 앉거나 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 형수님 손끝에서는 음식 맛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꼭 춤추는 손 같거든. 이라고 입무거운 남편이 감탄한 대로 가늘고 하얀 손가락 끝마다 붉거나 푸른 매니큐어가 반짝이는 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만 같다. 그래서인지 형님은 엄마 기저귀에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한다.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다. 엄마 속으로 낳은 딸들도 그러는데 며느리인 형님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머니, 민철이 예민하니까요. 몰라. 감정이 예민한 엄마는 그런 형님이 달갑지 않아 모른 척하기 일쑤인데 속모른 형님은 엄마를 향해 민철이의 예민을 거듭 반복한다. 형식상 일주일에 2번씩 들리는 형님은 엄마에게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뻔히 아는 집안을 이구석 저구석 두리번거리며 무료한 듯 예쁜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손가락만 열심히 까딱거릴 뿐이다. 미나 엄마, 나 커피 한 잔 줘. 앉아서 손만 까딱거리면 나를 도와주는 것인데 커피를 시킨다. 커피를 시켜도 좋은데 동서라는 호칭도 붙이는 법이 없다. 그건 큰형님도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나는 지금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나는 주문을 기다린 커피가게 종업원처럼 재빨리 커피부터 준비해 형님 앞에 공손하게 바치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목욕한 뒤끝을 치우느라 왔다 갔다 분주한 나를 엄마는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어서 곁에 와 앉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눈빛이 다른 날보다 10배나 더 목말라 보인다. 보통은 목욕을 끝내고 나면 1시간쯤 자고 난 후에 마치 꿈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잠도 자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 속을 훤히 알고 있는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에 앉아 이야기를 유도해준다. 팔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그래, 우리 정자 팔 하나만 내 손에 잡혀 있었어. 노래의 전주곡처럼 내가 먼저 말문을 터주고 엄마는 그 처절했던 과거사를 떠올리면서 어제 했던 말, 그저께 했던 말, 매일매일 하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한다. 또 시작이네. 형님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버리자 엄마가 형님을 향해 방해꾼을 쫓아내듯 어서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휴, 정자. 그래요. 이쁜 막내 며느리와 둘이서 동해물이 닳도록 많이 하세요. 형님이 지겹다고 몸서리를 치면서 성큼성큼 마루로 걸어나가자 형님 뒤를 향해 엄마가 팔걸이 대나무 베개를 집어 던져버린다. 정자를 기분 나쁘게 말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역정을 내는 것이다. 대나무 베개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구른 소리가 요란한데도 형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유유히 현관문을 열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엄마의 과거사 이야기를 둘째 형님만 지겨워하는 건 아니다. 서울에 있는 3명의 딸들도 고개를 흔들기는 마찬가지다. 가끔 엄마를 보러 내려올 때도 엄마 입에서 우리 정자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바빠서 어서 가봐야겠네 라고 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가버리거나 다른 말로 말을 막아버린다. 서울 큰아들이나 읍내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함께 사는 막내 아들인 내 남편도 듣기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다. 내 남편은 한 집에 살고 있으므로 더 지겨워하는 편이지만 입이 무거워 함부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다. 남편은 가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 어떻게 엄마 이야기를 꼬박꼬박 다 들어주느냐며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기도 한다. 나는 그때마다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왜 엄마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이는지를 이라고 속으로 독백할 뿐이다. 우리 정자 오른팔만 내 손에 잡혀 있었다. 엄마는 마치 현실인 것처럼 휴휴 한숨을 퍼내면서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한국전쟁 때 5살짜리 정자를 잃어버린 슬픈 이야기다. 엄마는 자식 10명을 낳았고 그중 4명이 죽었다고 한다. 첫 자식인 정자는 전쟁통에, 둘은 홍역으로, 하나는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는데 엄마는 첫째 정자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 선생의 말로는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라고 했다. 전쟁이 나자 양손에 첫째와 둘째의 손목을 붙잡고 갓난아이는 등에 업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폭격이 떨어져 정신없이 어디론가 도망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정자야 명자야 하고 아이들을 찾아보았더니 4살짜리 작은 딸 명자는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옆에 붙어 있는데 큰딸 정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엄마 손에 정자의 팔 하나만 달랑 들려있더란 것이다. 내 고향 베트남도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슬픔이 만들어졌고 엄마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거의 집집마다 한두 명씩 가족을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그렇게 전율한 적은 없었다. 정자에게도 꼭 미나만한 딸이 있을 거다. 정자라는 시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 미나만한 딸을 두었을 거란 말인데 그건 엄마 믿음으로 굳어져 있다. 엄마는 아직도 정자가 어딘가에 꼭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 쓰러지기 전 어느 날 읍내장에 갔다가 팔이 하나 없는 여자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쫓아가 물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말았다. 꼭 정자일 것만 같아서 장에 갈 때마다 그 여자를 기다렸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란 것이다. 자식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정자도 폭격을 맞아 죽었으니 제발 잊으라고 당부할 때마다 엄마는 울부짖으며 화를 냈다. 날이 갈수록 그 팔이 없는 여자는 틀림없는 정자가 되어버렸고 엄마는 그 여자를 찾겠다고 장터를 헤매다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다. 수족을 못 쓰게 되면서 자리에 누운 엄마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떨리고 가슴이 퉁탕거리면서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다. 의사 선생님은 자칫 질식할 수도 있으니 밤에도 잘 살펴야 하고 언제나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일렀다. 중풍에다 지난날의 이별 불안증에 불러온 우울증과 공황장애에다 치매 증상까지 겹쳤다고 했다.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읍내에서 본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졸라대면서 살인적인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숨막힌 과거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정제 이야기만 했다. 휴하고 심호흡을 퍼내는 엄마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면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을 흘리는 탓이다. 엄마, 그만 눕자. 베개를 바로잡으며 엄마를 눕게 하려고 하자 엄마는 다른 날과 달리 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꼭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신다. 엄마 왜 그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엄마를 뉘려하고 엄마는 요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붉은 비단주머니다. 그게 뭔데? 이젠 귀욕이 네 거다. 엄마는 붉은 비단주머니를 내 가슴에 꼭 안겨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끈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굵은 금가락지 한 쌍과 금팔찌가 들어있다. 가락지는 내가 시집올 때 받은 것이고 팔찌는 정자에게 주려고 해둔 것이다. 그런데 왜 저에게 주세요? 네가 정자다. 그녀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시누님들과 형님들에게 비밀로 하란 당부이다. 그건 안 돼요. 아시면 모두 섭섭해할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나는 한사코 마다하며 주머니를 다시 엄마에게 드렸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나에게 맡겨버렸다. 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바라보듯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 엄마가 자리에 눕고부터 가끔 시누이들이 내려올 때면 장롱을 열심히 뒤졌는데 엄마는 벌써 그럴 줄 알고 깔고 있는 요 밑에 숨겨둔 모양이었다.
고년들이 내가 깔고 있는 유에 손도 댈 생각을 안 했으니 이게 살아남은 거다. 엄마는 시누이들 속인 것을 재밌어 하는 것처럼 씬긋 웃었다. 정말 시누님들은 지린내가 손에 묻기라도 할까봐 엄마가 깔고 놓은 유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튼 비단 주머니를 받아든 나는 네가 정자다 라는 말이 가슴에 턱 걸린다. 그렇다면 이제 정자를 포기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엄마에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주머니를 나에게 맡겨버린 엄마는 비로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잠든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동네 사람이 힘들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분들 말대로 힘으로 엄마를 돌보자면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쓰러졌을 때 꼬박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집에서 단 하루도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남편 폼에 안겨본 적도 없었고 내 딸 미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는 딸들이 3명이나 있고 며느리가 2이나 더 있는데 너무들 한다고 혀를 찰 때마다 나는 그런 말이 듣기 싫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는 내 차지예요. 나 외엔 아무도 손 못 대요. 라고 단호히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내가 천사라는 둥, 자식이 많으면 뭘 하냐는 둥, 함께 살면서 아플 때 돌봐주는 것이 진짜 자식이라고 하면서 여주 땅 맹아리에 효부가 났다고 야단이었다. 엄마를 돌보는 일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사람들 말대로 내가 천사 같아서가 아니다. 내가 시집온 첫날부터 시누님과 형님들을 향해 어리광을 부려도 싼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 천리말 이국 땅으로 시집을 왔으니 겹겹이 감싸주고 막아줘도 어찌 안쓰럽지 않겠느냐 하는 한탄 같은 엄마의 말이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꽃불로 타고 있기 때문이었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남편과 선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갓 20의 어린 나이로 남편을 따라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5살 꼬맹이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어딘가를 헤맨 적이 있었는데 딱 그런 불안이었다.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고 밤이면 나보다 12살이나 위인 남편이 두렵고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시누님들과 형님들이 두려운데 남편처럼 키가 자그마하신 엄마는 단번에 따뜻하고 선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를 맞아들이던 날 엄마는 한 손으론 내 손을 꼭 쥐시고 한 손으로는 엄마 가슴을 투덕투덕 치면서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 라고 하셨다. 당장 내 이름도 고치자고 했다. 본래 내 이름 에타니아는 애가 타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귀하다는 뜻으로 기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엄마와 나는 재미있게 농사일을 했다. 함께 채소를 가꾸면서 엄마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베트남 말을 가르쳐 드렸다. 무는 끝가이, 배추는 밤가이, 파는 껴하인, 양파는 꾸하인 이라고 말을 교환하여 배우면서 엄마는 무와 배추는 까이가 들어가고 양파와 파는 하인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무척 재미있어 하셨다. 그 외에도 마늘은 또이, 고추는 엇, 생강은 금, 당근은 까졸이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배우기를 했다. 요즘에도 엄마는 어서 껌 먹자라고 하시면서 밥을 달라시고 밥을 먹다가 국이 싱거우면 느엉맘이라고 하며 나를 쳐다보신다. 간장을 가져오란 뜻이다. 엄마 말대로 우리는 전생의 친구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꼭꼭 막걸리를 드시는데 그때마다 나에게도 사발 가득 따라주시는 바람에
술친구까지 되고 말았다. 엄마는 곧잘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서 나에게도 취하도록 마시게 해놓고는 기호가 너와 나는 아무래도 전생의 친구였던 것 같구나. 그러니 네 서름 내 서름을 몽땅 털어내어 이 땅속에다 꼭꼭 묻어버리자. 라고 하시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베트남 아리랑 까이릉도 슬프지만 한국의 아리랑이 더 슬펐다. 반일을 함께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친구를 삼자는 생각이셨던지 엄마는 반일이든 집안일이든 힘든 일은 어김없이 딸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한국 속담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놓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놓는다는데 엄마는 그 반대였다. 일이 많은 명절이나 제사 음식을 장만해야 할 때야말로 결사적으로 나를 감싸고 돌았다. 기호가 일은 쉬엄쉬엄 하는 것이 잘하는 거란다. 라고 하신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추운 겨울엔 나에게는 마루에 앉아 전을 부치게 하고 엄마는 찬물에 나물거리를 씻으면서 늙은이는 하루만 일을 안 해도 뼈가 굳어버린다며 핑계를 대셨다. 당연히 신우님들과 형님들은 무슨 공주님을 모셔왔느냐고 못마땅해 했다. 정말 엄마는 종종 신우님들과 형님들로부터 도대체 우리 집 상전이 누구냐는 핀잔을 면치 못하시고 그때마다 저 어린 것이 안쓰럽지도 않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래도 계속 신우님들이 툴툴거리면 그 나라나 이 나라나 거기서 거기다. 이 비좁은 세상에서 그리 말아라.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리 말아 하고 애원하듯 당부하셨다. 신우님들은 돈 때문에도 무척 속상해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내 남편이 겨우 155cm 키에 체격이 왜소하다 하더라도 대학까지 남았고 당당하게 직업이 있는데 거금 1000여만 원이나 들여 여자를 데려왔으면 됐지. 우리 친정으로 왜 자꾸 돈을 붙여주자는 것이다. 구멍가게지만 남편은 읍내에서 인쇄업을 하니 밥 굶을 일이 없고 키는 작지만 건강하고 성격은 덮어놓고 착해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엄마는 농사지은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푼푼히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베트남 친정에 보내라고 했다. 나는 물론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그럴 때면 엄마는 내 등을 찰싹 때리면서 이거사 여자는 친정 걱정이 없어야 신관이 편한 법이야. 그리고 네 손으로 농사지은 품삯인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나무라며 막무가내였다. 결국 눈치챈 신우님들이 나에게 자꾸 돈을 주면 다시는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신우님들이 걱정한 대로 아들, 딸들이 보내준 용돈 대부분도 나에게로 흘러들어왔고 그것은 모두 베트남 친정으로 붙여졌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신우님들과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을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의 슬픈 과거사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나 엄마 기저귀에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섭섭해지고 마는 것이다. 오늘도 어제처럼 해가 지고 엄마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날과 달리 평온하게 밤을 맞았다. 평소대로 엄마 곁에 누워 엄마를 다독이니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한밤중 최근 들어 밤마다 만나는 것에 재미를 붙인 남편이 엄마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잘 자는 엄마를 확인하며 나를 방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젠 남편도 요령이 생겨 일을 끝낼 동안 엄마 방문을 밖에서 잠가둔다. 잠깐이라지만 엄마 혼자 있는 방을 잠가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일을 시작하는 남편에게 늘 그러듯이 빨리 끝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고 남편도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남편은 어젯밤처럼 너무 행복하게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여전히 불안해서 남편이 내 위에서 출렁거리는 동안
어서 끝내주기를 바라면서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순간이 1년에 단 한 번만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처럼 끝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꽁꽁 뭉친 몸과 마음의 긴장이 봄눈 녹듯 확 풀려버렸다. 꽃밭을 거닐며 꽃향기에 취한 것처럼 무아지경의 끝없는 평온함에 빠져들어 이대로 오래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며든 것이었다. 남편도 처음 시작할 때는 꼭 그럼하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것 같지가 않았다. 엄마 깨요. 나는 결국 조급증에 쫓겨 독촉을 하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순간엔. 남편을 사정없이 밀쳐냈던 그날 이후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걸 생각하며 나는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기로 했다. 시간이 다른 날보다 2배나 흐른 후에야 남편은 다른 날보다 2배로 만족한 듯 끙 하고 마지막 힘을 주고는 내 위에 납작 엎드렸다. 남편이 무척 흡족해하자 나도 행복한 기분으로 엄마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잠에서 깨어 있었다. 깨어 있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얌전하게 누워 있었다. 엄마 깼어? 남편과의 일을 들켜버린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한 심경으로 물었다. 기호가 우리 정자를 찾았다. 어린 것이 타박타박 찾아와서는 내 품에 안기며 엄마 이젠 나하고 함께 사는 거지 라고 하더구나. 꿈을 꾼 모양이었다. 유난히 차분한 말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가끔 그런 꿈을 꾸었던 탓에 별다른 생각 없이 엄마 더 자. 그래야 또 꿈에서 정자를 만나지 하면서 다독거렸다. 기호가 아리랑 불러봐. 이 시간에 아리랑을?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한국의 아리랑인 진도 아리랑과 경기 아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베트남 아리랑 까이릉을 엄마에게 가르쳐 드렸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벌써 노래를 들을 양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맹세코 처음으로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를 다독이며 나로서는 부르기 쉬운 까이릉을 절반만 부르고 말았다. 노래를 그치자 아리랑은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다시 착한 아이처럼 고이 잠이 들고 말았다. 나도 한밤중 남편과의 만남 탓도 있어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만에 엄마도 더 이상 깨지 않았고 나도 잘 자고 날이 밝았다.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언제나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 소변을 쌌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엄마는 아직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소변은 흠뻑 싸놓았지만 미동이 없었다.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코와 입에서도 기척이 없었다. 머리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하고 흔들어 깨웠지만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전신에서 맥이 탁 풀려버렸다. 지난밤 남편과 만나느라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아리랑 대신 까이릉을 절반만 불렀던 것은 더 후회가 되었다. 아리랑은? 이라고 물었던 엄마의 마지막 간절함이 가슴을 마구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병원 생활에 질려버린 엄마가 생전에 바란 대로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멀리서 가까이서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도 문상을 오기 시작했다. 자는 잠에 가셨으니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고 말고.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연세가 많고 7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
세 명의 신우님들도 잠시 눈물을 흘리고는 그만두고 말았다. 아들 셋도 마찬가지였다. 슬피 우는 건 나 혼자였는데 형님들 때문에 나도 너무 오래 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염이 시작되었다. 동네 어른들 몇 분이 염을 하면서 여자이니 옷은 여자가 입혀야 한다고 했다. 신우님들과 두 형님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옷을 집어들었다. 엄마를 덮어놓은 하얀 천을 걷어내고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향탕수로 몸을 닦았다. 매일 함께 목욕을 하면서 만져보았던 엄마 젖가슴은 더 이상 흐물흐물하지 않았다. 잠을 자듯 고요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닦으며 엄마를 치장하여 어딘가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엄마를 꾸미기 시작했다. 등 밑으로 명주 저고리를 펼쳐놓고 장작개비 같은 양팔에 소매를 동시에 끼워 넣어 입히고는 미나를 키울 때처럼 바람이 들지 않도록 앞섭을 꼼꼼히 여며들였다. 엷은 옥색 명주 속바지를 입히고 미색 명주 겉치마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삼배 두루마기를 정성껏 입혀드렸다. 발에는 커다란 삼배 꽃버선을 신겨드리고 머리는 곱게 빗어 버들가지 비녀를 꽂아드렸다. 마지막으로 손톱발톱을 잘라 붉은 주머니에 넣어 선물을 드리듯 품에 고이 안겨드렸다. 엄마는 나에게 금붙이가 든 빨간 비단 주머니를 맡기셨고 나는 엄마 손톱발톱에 담긴 빨간 비단 주머니를 드린 것이다. 갈 때도 네가 입혀준 옷을 입고 가니 좋아할 거다. 엄마 동생 되시는 시이모님이 나를 향해 나지게 말했다. 잘 차려입은 엄마를 태운 꽃상여가 동네 사거리의 수수꽃다리 그늘 아래서 마지막 노제를 지내고는 정자의 한쪽 발이 묻혀있는 선산으로 날듯이 떠나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되는 날 사무제를 지내고 형제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나는 6남매 중 가장 맞이인 명자 신우님 앞에 비단 주머니를 내놓았다. 엄마가 아무도 몰래 나에게 주셨지만 또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게 뭐야? 명자 신우님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가 주셨어요. 이거 엄마가 시집 올 때 받은 금가락지잖아. 그리고 팔찌는 못 보던 것인데? 명자 신우님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게 있었어? 요새 금값이 얼만데? 둘째 셋째 시누이들이 뜻밖의 유물을 만져보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미나 엄마에게 준 거란 말이야? 읍내 둘째 형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향해 물었다. 예,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붉어진 얼굴로 겨우 대답했다. 말도 안 돼. 이걸 미나 엄마한테 주는 법이 어딨어. 이번엔 서울 첫째 형님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웃었다. 맏며느리인 자기를 놔두고 나에게 줬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가 자기에게 준 건데 왜 내놓는 거야?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섰다. 동준이 너 그러면 못 써. 이건 엄마 유물이란 걸 알아야지. 엄마가 어디 온전한 정신이었니? 명자 신우님이 남편을 흘기며 나무랐다. 맞아. 엄마가 옳은 정신이었다면 우리에게 말도 없이 이걸 미나 엄마에게 줬겠어? 둘째 셋째 신우님들이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나는 비단 주머니를 형님들 앞에 놓아둔 채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았다. 남편이 쫓아나와 바보같이 왜 주머니를 호랑이들 입에 덜컥 물려주고 나오느냐며 화를 냈다. 화를 내던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황급히 돌아가 주머니를 냉큼 집어들고 나와버리고 말았다. 큰형님이 삼촌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며 쫓아나와
남편 손에서 주머니를 빼앗을 듯이 마주섰다. 나는 남편을 흔들며 어서 들이세요 라는 말만 애타게 반복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방으로 달려가 바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나도 쓸개가 있는 놈이야. 누나들이나 형수님들이 엄마 똥 한번 치워준 적 있어? 이 주머니 안에 든 것이 엄마 똥이라면 손이나 댔겠냐고.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남편이 주머니를 방바닥에 휙 던지면서 다시 고함을 질렀다. 가지고 가버려. 나는 깜짝 놀랐다.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말도 크게 해본 적이 없는 남편 입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건 뜻밖이었다. 대견스러운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처럼 내가 남편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서둘러 둘째 형님이 입을 열었다.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남편의 화난 숨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둘째 형님이 땅에 떨어져 있는 주머니를 집어 첫째 형님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었다. 둘째 너 오늘 보니 참 당돌하구나. 요즘 세상에 출가 외인을 따지는 줄 알아? 어떻게 하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맞이인 명자 신우님이 화를 냈다. 제가 깜빡했어요. 눈치 빠른 둘째 형님이 재빨리 말을 바꾸고 말았다. 형님, 그럼 장남은 뭔데요? 서울 큰형님이었다. 큰형님이 명자 신우님과 맞선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방을 나와 마당에 서 있는 수수꽃다리 나무 아래 섰다. 엄마가 좋아했던 꽃향기가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당신도 그런 말할 줄 알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감한 남편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고개를 돌려 보랏빛 꽃가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잠시 후에 방 안 사람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각자 서먹한 표정으로 대문 밖에 세워둔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방바닥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엄마가 부르다 놓고 간 정자라는 이름만이 방 안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노상 누워있던 방바닥을 더듬으며 그날 밤 불러들이지 못한 한국 아리랑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박정선 작가는 영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습니다. 장편소설로 수나미, 100년 동안의 침묵, 동해아리랑, 새들의 눈물, 가을의 유머, 유산, 순국 등이 있고 소설집으로는 청춘 예찬 시대는 끝났다, 내일 또 봐요, 와인파티, 변명 등이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바람 부는 날엔 그냥 집으로 갈 수 없다 외 8권, 에세이집으로 고동은 열정을 창출한다가 있습니다. 평론집으로 사유와 미학,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존재와 사유, 인간에 대한 질문, 민족과 토지 그리고 생존의 경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신문문학상, 영남일보 문학상, 해양문학상 대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아라홍련 대상, 청강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부산문학상 대상, 크리스천 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